1999년에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의 선택의 기로에서 네오가 고민했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빨간 약을 먹고 불편하지만 잔인하고 선명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란 약을 먹고 TV 속 뉴스를 진실로 믿으며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마주하기 두려운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 구조 차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12.3 비상계엄 당시 제가 파란 약을 먹고 눈을 감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 역시 그날 이후 감춰진 진실에 눈을 뜨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지킬 진짜 실체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도 아주 오싹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치적 논쟁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밤새워 싸워본 적 있으시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믿으며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을 지지할까? 왜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내로남불을 단연시 여기며 자기가 불리한 내용은 회피하고 자기 진영 쉴드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며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시켜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좌파와 우파, 이 거대한 이념의 차이와 정체성을 경제학적인 시선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뇌까지 분해해서 아주 탈탈 털어서 해부해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좌편향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건 좌파와 우파의 기본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수 우파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는 반면 진보 좌파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 통제나 복지를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우파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며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지만 좌파는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고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언뜻 보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우선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놓은 이 이념 전쟁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 피냄새나는 기원부터 추적해봐야 합니다. 때는 1789년 프랑스 혁명. 단순히 시민들이 자유를 외친 낭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산권 전쟁의 시작이었죠. 당시 소집된 국민의회 의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왕정을 유지하며 질서 있는 변화를 원했던 지롱드파가, 왼쪽에는 왕의 목을 치고 급진적 평등을 외쳤던 자코뱅파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들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휘둘렀던 재산에 대한 칼날입니다. 왼쪽에 앉았던 자코뱅파의 수장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펼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위해 개인의 재산은 언제든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교회 재산을 강제로 국유화하고 망명한 귀족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서 헐값에 재분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기구였던 단두대, 즉 기요틴으로 보내버렸죠. 이들에게 평등은 곧 합법적 약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앉았던 우파의 시초, 지롱드파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확립한 거죠. 시작부터가 내 지갑을 지키려는 방어선과 남의 주머니를 털어 표를 얻으려는 공격선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자코뱅파의 후예들은 여전히 공정과 평등이라는 단어를 기요틴처럼 휘두르며 여러분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평등의 끝은 항상 재산의 국유화였고 그 끝에는 예외 없이 모두가 가난해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국가를 위해,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해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과 세금을 국가가 통제하는 게 정의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1789년 파리의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200년도 더 된 피비린내 나는 구도와 선동들이 2026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우파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말했죠. 우리가 오늘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지독한 돈벌이 욕심 때문이라고요. 우파는 이 이기심을 억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강력한 엔진으로 삼아 경제라는 파이를 키우는 거죠. 개인이 더 잘 살고 싶어 할수록 세상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이 냉정하지만 정직한 진실, 이것이 우파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좌파는 인간의 본성을 억눌러서 개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개조할 수 있다고 대중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정작 권력을 쥔 자신들의 본성은 누구보다 탐욕적이면서 국민들의
자녀들에게는 교육과 통제를 통해 똑같이 나누는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속삭이죠. 이것이 좌파의 본질입니다. 본성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안 들키면 된다는 가식으로 덮여있을 뿐이죠. 역사적으로 이 인간 개조 실험의 끝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고 강제로 평등을 주입하려 했던 소련, 마오쩌둥의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까지 그 끝은 예외 없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처참한 굶주림이었죠. 지금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내 국간의 쌀을 내주는 건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쌀이 내년 농사를 지을 씨앗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파는 내년 농사를 위해 지금 굶더라도 씨앗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는 차가운 현실주의자이고, 좌파는 지금 당장 배고프니 밥을 지어 먹자고 속삭이는 따뜻해 보이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잠시의 배고픔을 참고 씨앗을 심은 공동체는 다음 해에 풍요가 넘칠 것이고, 씨앗을 먹어치운 공동체는 다음 해에 몰살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의 시초이자 좌파 정권이 반복하는 경제적 자살 행위의 본질인 거예요. 그들은 항상 국민의 선한 의지와 공감 능력을 자극해 국가의 미래 자본을 오늘 홀랑 까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는 고스란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날아오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의 좌파들은 과거의 실패를 교묘하게 세탁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재산을 뺏겠다고 하지 않아요. 대신 평등, 정의, 상생이라는 아주 달콤한 단어로 포장된 규제라는 칼날을 휘두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시작돼요. 경제학에는 인센티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우파 정권은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나며 돈이 돌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구구단 같은 성장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부자 증세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때립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놈들 돈 좀 뺏어서 우리 좀 나눠주자는 말에 귀가 솔깃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본은 눈이 달려 있거든요. 세금이 무서운 돈들은 해외로, 금으로, 달러로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결국 국내에는 투자할 돈이 마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자리를 잃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 경제학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그들은 결과의 평등을 억지로 맞추려고 시장이라는 정교한 생태계에 발을 들여놓으며 부자와 기업들을 악마화하고 해외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하나둘 해외로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각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리만 시끄럽고 아까운 전기만 잡아먹는 아주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끄럽다, 전기가 아깝다고 그 냉각팬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조용해서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냉장고의 음식은 부패하고 썩어갈 겁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좌파들은 부자나 대기업을 시끄러운 소음이나 전기를 뺏어먹는 괴물로 몰아세우며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볼까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사례는 더 오싹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사슴들을 보호하겠다고 포악한 포식자인 늑대를 싹 다 잡아 죽였습니다. 좌파들이 부자를 악마화하듯 늑대를 악마화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슴들이 평화롭게 늘어난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사슴들이 산의 풀과 나무를 뿌리째 뜯어먹었습니다. 산은 황폐해졌고 강둑은 무너졌으며 결국 숲 전체의 동식물이 몰살당하는 생태계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늑대라는 불편한 포식자를 없앴을 뿐인데 강물의 줄기까지 바뀌며 숲 전체가 죽어버린 겁니다. 부자를 악마화하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숲에서 늑대를 멸종시키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잠잠한 사슴이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먹을 풀이 사라져 다 같이 굶어 죽는 지옥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평등과 공평이라는 개념인데요. 좌파들은 입만 열면 평등을 외치지만 우파들은 평등 대신 공평을 외칩니다. 언뜻 보면 그게 그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정확히 분해해보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평등은 모두에게 동일한 자원이나 기회를 똑같이 제공해서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결과의 균등을 의미해요. 반면 공평은 개인의 상황, 능력, 노력에 맞춰 보상을 차등화하는 실질적 정의를 뜻하죠. 평등은 차이를 무시한 인류적 분배인 반면 공평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기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인과 국가대표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좌파가 말하는 평등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달리지만 결과까지 같기를 원합니다. 누가 1등을 하거나 뒤처지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결국 모두가 손을 잡고 결승선을 동시에 통과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러면 누가 시합 준비를 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게 시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력과 재능이 완전히 무시되는 순간 그 사회의 발전 엔진은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는 일터에서 더 잔혹해집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쉬는 시간까지 쪼개며 100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열정적인 사람과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면서 하루에 겨우 10개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좌파적 평등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의 정당한 보상을 뺏어 물고 먹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그들이 말하는 평등의 실체입니다. 100개 만들던 사람이 과연 다음 날에도 100개를 만들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결국 10개만 만드는 길을 택하게 될 겁니다. 반면 우파가 말하는 공평은 시합의 규칙 자체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까와 똑같은 예시를 가져와 보죠. 일반인과 국가대표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일반인이 평소 뛸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20m 앞에서 뛰게 하는 식이죠. 이렇게 각자의 역량에 맞춰 일반인과 국가대표가 비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파가 말하는 공평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선을 다해 더 빨리 뛴 사람이 우승 상금을 가져가고 모두가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일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 공장에서 쉬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100개의 제품을 만들어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나도 저만큼 해서 더 벌어봐야지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붓게 되죠. 이렇게 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공평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평등이라는 예쁜 가면을 쓴 좌파의 논리는 우리가 더 열심히 뛸 이유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모두를 나태의 하향 평등이라는 늪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반면 우파의 공평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우리 모두를 더 빨리 뛰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성장의 엔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치를 깎아먹는 평등과 내 노력을 증명해주는 공평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진짜 오싹한 건 좌파 정치인들이 이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똑하고 치밀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게 되면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표가 떨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를 애초에 선전선동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경쟁 사회를 지옥이라 악마화하며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부자의 재산을 빼서 나눠줄 테니 나를 지지하라는 이 달콤한 선동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를 나태함에 빠뜨려 평생 국가의 입만 쳐다보는 경제적 소장농으로 박제하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잊을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 견고해질 겁니다. 이 정교한 시나리오의 핵심 전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를까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단지 무능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건 결코 우연이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트 참모들이 설계한 철저한 계산의 결과값입니다. 여러분이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국가 임대주택에 목을 매게 되고 결국 국가의 처분만 기다리는 순종적인 유권자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의 성공은 그들에게 권력의 위기이며 여러분의 가난은 곧 권력의 생존입니다. 여러분을 가난의 굴레에 가두고 국가 지원금 없이는 단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하층민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좌파 정치학의 첫 페이지인 기본 상식과도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들의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물고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번듯한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자산 축적으로 노후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돈 25만원 줄 테니 나를 찍어라 라고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아마 어디서 개가 짖나 라며 철저히 무시하고 절대 찍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줄 사람, 세금을 1원이라도 덜 거둘 사람을 찾게 되겠죠. 즉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우파 지지자가 많아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경제학적 필연이에요. 그렇다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좌파 입장에선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날카로운 톱으로 싹둑 잘라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고 탈출하지 못하게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그들의 명확한 목적이에요. 하지만 대놓고 그럴 수는 없으니 철저하게 위선의 가면을 씁니다. 부자는 악마다, 다주택자들은 악마다, 대기업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하는 악마일 뿐이다 라며 서민들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렇게 지지층을 가난 속에 묶어두고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이 그들이 권력을 지키는 오싹한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값싼 연료일 뿐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화려한 말잔치 속에 숨겨진 악마의 디테일을 하나씩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파와 좌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엇에 분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파는 거짓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들은 진실된 역사와 검증된 팩트를 말하고 싶어 하죠. 숫자가 틀리고 데이터가 왜곡되고 계엄은 곧 내란이다 라는 식의 국가적 사기극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야말로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분노의 지점이거든요. 반면 좌파는 진실에 분노를 합니다. 자신들의 감성적인 유토피아를 지탱해온 거짓 서사가 무너질 때 그들은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발작적인 분노를 쏟아내죠.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고 번영의 기틀을 닦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팩트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분들은 건국의 아버지나 산업화의 영웅이 아니라 반드시 독재자라는 딱지를 붙여야만 하는 증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심지어 김좌진, 김구,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가나 5.18 사태 등에 대해 사료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를 지적하면 그들은 곧바로 미친놈 취급을 하며 역사 왜곡이라는 칼을 휘두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친일이나 독재 찬양 세력으로 몰아세워 입을 막는 것, 그것이 그들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경제와 과학의 영역으로 가면 더 가관입니다. 문재인의 탈원전이 전기료 폭등과 한전 적자의 주범이다 라는 명확한 수치를 들이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실패를 증명하는 팩트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며 귀를 막아버리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일본의 핵 오염수 역시 IAEA의 과학적 데이터는 무시한 채 뇌 송송구멍타, 방사능 범벅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생산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는 더하죠. 비극적인 사고를 추모의 영역에 두지 않고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끌고 내려와 끊임없이 갈등을 생산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 비극적 사고를 반정부 투쟁의 도구로 삼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켜라 라는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이 있었습니다. 실제 민노총에 침투했던 간첩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이 추악한 선전선동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고 공안정국이라며 모든 게 가짜뉴스인 양 비웃습니다. 그들은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탐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흉기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감성의 성은 무너지고 대중은 가스라이팅에서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막히면 막무가내식으로 때를 쓰거나 당신은 내란 동조범이다, 당신은 극우다 같은 공격 성향을 보이며 금쪽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가관입니다. 얼마나 모함할 게 없으면 국민 누구나 즐기는 술을 마신다고 알코올 중독자 취급하며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김건희 여사의 가방 문제는 세상이 무너질 듯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 잣대가 자신들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은 말하기도 입 아프고 아내 김정숙 씨의 수억 원대 옷값 의혹에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중단됐고,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좌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깁니다. 남의 술 한 잔은 대역죄고 내 진영의 범죄와 수억 원대 사치는 정의로운 소모입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좌파들의 내로남불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외과학적으로 보면 좌파의 뇌는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남들에게는 강남 살 필요 없다, 개천에서 부모나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하다고 가르치며 반미운동까지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식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의대를 보내고 미국 유학을 보내며 강남 아파트를 사줍니다. 이게 단순히 위선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뇌는 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싸우는 특별한 존재니까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대중을 기만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아주 고단수의 약탈 행위인 거죠. 이건 정교하게 설계된 계급 고착화 전략입니다. 대중에게는 평등이라는 마약을 먹여 경쟁 의지를 거세하고 아래에 묶어두는 동안 자기들끼리는 경쟁의 사다리 위에서 견고한 기득권의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올라갈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심연의 고관으로 들어가 좌파와 우파의 뇌는 어떻게 다른지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2011년 영국 런던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 가나이 료타 교수팀이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MRI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성인 약 9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뇌 MRI 촬영을 한 후 분석했더니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보수 성향자는 공포와 위험
위협을 감지하는 우측 편도체가 평균 대비 8.5% 비대했고, 진보 성향자는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전대상 피질이 12.3%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팀의 발견은 단순한 뇌 구조 차이를 넘어섭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보수적인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상대적으로 더 컸고, 반면 좌파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수용하는 전측 대상 피질이 더 발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좌파들의 뇌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이 편도체라는 녀석의 역할입니다. 편도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째, 공포와 위협 감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뇌의 레이더가 고장난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공포를 느끼지 못하니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고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조가 보여도 그게 뭐 어때? 일단 쓰고 보자 라며 천하태평입니다. 두려움을 학습하지 못하니 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반복하면서도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공포 불감증 상태에 빠지는 거죠. 둘째, 감정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하니 사회적 관계에서 내로남불이 일상이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공감 부족을 넘어 반사회적 성향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인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느끼지 않기에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과거 미 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영웅심리로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이념적 쾌락이 먼저인 뇌구조 때문인 거죠. 셋째, 학습과 기억 능력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편도체는 부정적인 경험을 뇌에 새겨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하면 과거의 처참한 실패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80년대 사회주의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박살냈는지 눈앞에서 보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보상과 처벌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둔하니 10년 뒤의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당장 눈앞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와 성격적 결함입니다. 이들의 감정 표현은 때로 소름 끼칠 정도로 단조롭거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설과 규제를 쏟아내며 대인관계와 사회 시스템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미래에 닥칠 결과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충동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돈 뿌려라, 기업이 망하든 말든 일단 규제해라 같은 막무가내식 태도가 바로 이 고장난 뇌구조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편도체 발달 저하가 여러 정신질환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회적 신호를 읽지 못하는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기분 조절이 안 되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말이죠. 결국 그들의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 정책들이 왜 그토록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왜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건 그들의 논리적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뇌 구조적 한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퍼즐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시죠? 왜 좌파들은 전 세계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똑같은지, 왜 상식적인 말로는 도저히 통하지 않았던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현상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 선호도라는 개념도 들여다봐야 해요.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 오이겐 폰 벨바베르크는 자본주의의 핵심은 현재 소비의 희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 하나를 먹고 싶은 욕구를 참고 그걸 땅에 심어 훗날 사과나무를 키워내는 능력 말이죠. 2006년 스탠퍼드 대학교 세뮤얼 맥클로어 교수팀은 MRI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지금 당장 $10를 받을 것인지 1년 뒤 $15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했더니 즉각적 보상을 선택할 때는 변연계가 활성화되고 지연된 보상을 선택할 때는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보수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이 미래지향적 시간 선호가 매우 강합니다. 지금의 고통을 견뎌서 미래의 자본을 형성하는 뇌회로가 발달해 있죠. 반면 진보적 성향은 현재의 결핍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줘야 한다는 감성이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앞서게 됩니다. 물론 인도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이건 재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씨앗을 먹어치우는 농부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좌파적 사고의 가장 밑바닥에는 제로섬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부는 딱 정해져 있고 누군가 부자가 되었다면 그건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뺏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뇌가 만약 이런 제로섬 사고방식에 갇혀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정작 자신의 파이를 키울 방법은
생각조차 못하게 되거든요. 반면 우파적 사고는 포지티브 섬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벤저민 프리드먼 교수는 1776년부터 2016년까지 240년간의 자본주의 글로벌 GDP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세계 총생산은 240년 동안 무려 183배 증가했습니다.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너도 나도 이득을 보고 그 과정에서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 이걸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 멈춘 사회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좌파적 정책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1940년대 뉴욕의 임대료 규제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국가가 나서서 월세를 못 올리게 막았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임대료를 규제해준다니 얼마나 달콤하고 선한 의도입니까? 하지만 경제학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재앙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 경제학자 아셀 룬드 교수가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의 임대료 규제 이후 10년간 신규 주택 공급은 68% 감소했고 기존 주택의 유지 보수 투자는 54% 줄어들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집을 새로 짓고 수리를 하겠습니까? 결국 주택 공급은 마르고 집의 질은 형편없어졌으며 나중에는 웃돈을 줘도 집을 못 구하는 주택 난민이 발생했었죠. 최저임금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보다 노동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최소한 먹고 살 돈은 줘야지 라는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는 감성이 아니라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아주 적나라하게 분석했습니다. 시애틀시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하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왔죠. 저숙련 노동자의 총 근로시간은 9%나 감소했고 월평균 소득은 오히려 125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시급 10,000원 수준인데 법으로 13,000원을 주라고 강제하면 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렇게 임금을 올리면 노동자가 돈을 더 받는 만큼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저숙련 노동자들은 딱 자기가 벌었던 금액만큼만 일을 하게 됐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니 나태함은 늘어나고 소득까지 더 줄어드는 기이한 역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고도 생산성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사장님이 천사라서 자기 주머니 털어 월급을 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키오스크를 들여놓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게 됩니다. 약자를 돕겠다는 법이 약자의 생존줄을 끊어버리는 이 잔인한 모순. 이게 바로 경제학적 문맹이 만들어내는 지옥의 실체입니다. 모든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우리가 우파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기본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 재산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인간은 비로소 내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사법부가 무너지고 정치적 판결이 쏟아지는 나라,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국민에게 철저하게 음모론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입을 막기 바쁜 나라. 이런 곳에서 어떤 자산가가 뿌리를 내리고 세금을 내며 살고 싶겠습니까? 자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그리고 가장 냉정하죠. 자유가 없는 곳, 내 등기부등본이 언제든 국가에 의해 종이 조각이 될지 모르는 곳에서 자본은 소리 없이 탈출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살인적인 물가와 실업, 그리고 국가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뿐입니다. 실제로 우파적 가치를 지킨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1960년대 한국과 북한, 혹은 서독과 동독의 차이를 보십시오. 출발선은 비슷했거나 오히려 반대쪽이 유리했었죠.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라는 우파적 가치를 선택한 쪽은 번영을 누렸고 국가 주도의 계획과 분배라는 좌파적 가치를 선택한 쪽은 굶주림과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그건 이념의 논쟁이 아니라 이미 끝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 검증된 실패를 반복하자는 목소리가 클까요? 그건 그들이 경제학적 팩트보다 인간의 원초적인 시기심과 공짜 선호라는 본능을 자극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누군가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돈을 벌었을까? 나도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분명 부당하게 벌었을 거야. 국가가 뺏어서 나눠야 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자는 여러분을 부자로 이끄는 우파의 뇌이고 후자는 여러분을 영원한 빈곤의 굴레에 가두는 좌파의 뇌입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인센티브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거스리는 세력에게 내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이 본인과 더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좌파는 선이고 우파는 악이라는 그 단순한 프레임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좌파 채널과 언론의 정교한 가스라이팅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많은 언론이 떠들어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술에 취해 미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독재자가 되고 싶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말이죠.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가볍고 충동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언론이 덮보이는 진실의 실체를 여러분 스스로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그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었는지, 왜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내막을 말입니다. 첫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 이제는 대답할 차례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빨간 약을 먹고 고통스럽지만 선명한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파란 약을 먹고 언론이 짜놓은 가스라이팅의 매트릭스 속에서 진실이 가려진 채 평온한 노예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번 진실을 본 뇌는 결코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진실을 몰랐을 때는 온갖 가짜뉴스에 노출되어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설계의 실체와 진실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좌파적인 시각이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스스로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가 되어 잡아먹히는 길을 택하겠다면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 오싹한 설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오늘 제 영상은 그 가치를 다한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깨어나는 순간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설마 공산국가가 되겠어? 우리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나중에 진짜 심각해지면 그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만약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미 체제가 완성되고 모든 설계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고 싶어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쩌실 겁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이미 모든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태일 텐데요. 홍콩 사태가 그랬고 이란 사태가 그랬으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사라지는 건 서서히 스며드는 안개와 같아요. 눈을 떴을 땐 이미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뒤일 겁니다. 그들이 쳐놓은 가두리 그물을 찢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빨간 약을 먹고 진실을 깨우치지 못하면 내일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편도체가 울리는 경고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진단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뇌구조를 가졌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묻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좌파의 길은 달콤한 감성적 위안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필연적인 빈곤과 통제입니다. 반면 우파의 길은 차가운 책임감과 경쟁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당당한 자립과 찬란한 번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그 선택이 곧 여러분의 통장 잔고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시거나 좌파가 옳은지 우파가 옳은지 혼란을 겪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들을 가두리 양식장에서 꺼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깨어있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오싹한 경제는 앞으로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오싹한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채널 오싹한 경제였습니다.